템페스트 패치 기간인 2012년 8월 9일은 신직업 엔젤릭 버스터가 출시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포털 1위 검색어가 엔젤릭 버스터 스킬트리일 정도로 수많은 유저들이 신직업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던 중 유저의 아이템 확성기가 사건의 발단이 되는데요. 분장, 배지, 라이딩과 같이 잠재 능력 부여가 불가능한 아이템류에 잠재 능력이 부여된 모습을 확성기를 통해 인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많은 유저들이 육성하던 엔젤릭 버스터를 냅두고 본캐에 들어가서 여러 아이템에 시험해보곤 했죠. 다만 잠재 능력 부여 이후 큐브나 각인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버그라는 의견과 잠수함 패치라는 의견이 갈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의 시세는 미친듯이 올라갔고 다크 엔젤릭 블레스의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를 쓰다가 터뜨리는 등 여러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15분에 운영진 측에서 오류라는 공지를 하고 나서 해당 해프닝은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다음날에 잠재 능력 주문서 및 파괴된 아이템까지 복구해주면서 비교적 깔끔한 뒤처리로 인해 유저들의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문서 사재기하던 장사꾼 패만 불려줬네요. 과거 메이플은 신규 업데이트 때마다 새로운 서버를 출시하였는데요. 2010년 카오스 업데이트 때 추가된 티탄 서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서버가 출시되면 풍성한 혜택을 보고 유입되는 유저가 대부분이지만 서버 랭커를 목표로 도전하는 고인물 유저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인물 유저들을 꺾고 랭커를 차지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핵쟁이였습니다. 먼저 당시에만 해도 메이플의 핵 사용이 꽤나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중 하나가 파간 오딜이라는 핵으로 전사 스킬인 파워 가드를 딜레이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파간 오딜 핵이 파워 가드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지닌 아란의 바디 프레셔에도 적용이 되며 시작합니다. 바디 프레셔는 부딪힌 몹에게 반사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인데 이 스킬을 딜레이 없이 사용하면 부딪히자마자 몹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 몹볼이가 가능한 듀프 핵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정신나간 자동 사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파간 오딜과 듀프 핵을 이용한 사냥의 효율은 말이 안 됐고 수많은 아란 핵 유저들이 랭킹판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핵을 대놓고 쓰는 유저들이 한 트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방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놀랍게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러다 보니 핵을 써도 안 잡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일반 유저들도 파간 오딜 핵을 직접 사용하거나 파간 오딜 핵 유저들에게 돈을 주고 성벽절을 받는 등 당시 메이플의 업데이트 이름처럼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티탄 서버 오픈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운영진도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모니터링까지 동원하여 핵 유저를 잡아냈으며 또한 핵 유저에게 돈을 주고 쩔을 받던 유저까지 제재시키면서 비교적 깔끔하게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후 2013년에 티탄 서버는 다른 많은 서버와 함께 이노시스로 통합되었기에 아마 해당 사건은 물론이고 티탄 서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네요. 메이플은 비수기 시즌에 본본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게임 내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데요. 2023년 3월에 진행된 보스 재입장 대기 시간 삭제 또한 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던 보스 재입장 대기 시간 30분을 없앤 패치로서 대부분은 보스 트라이의 부정적인 경험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부 유저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당 패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작품은 팔 8개와 본체로 구성되어 있는 보스로서 작품 본체까지 잡아야만 클리어 판정이 되는데요. 보스 재입장 대기 시간이 없어진 것을 이용하여 작품의 입장 후 팔만 떼고 퇴장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유니온 캐릭의 저레벨 육성 구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보스에 반복적으로 입장하되 클리어를 하지 않으면서 경험치를 올리는 것은 2013년에 성행하던 인프팍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오랫동안 지속되던 인프팍과 달리 노말 작품의 경우 당일 오후 3시에 팔 경험치를 0으로 수정하면서 단 3시간 만에 막혀버립니다. 당시 민심이 흉흉한 만큼 핫픽스를 두고 유저가 이득보니 칼같이 너프시킨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다음날 마이너 패치 때 작품 경험치 자체를 대폭 늘리면서 일종의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담으로 작품 8만 잡고 퇴장하여 경험치를 챙기는 것은 과거 메이플에도 존재하던 꼼수인데요. 일명 팔쿵이라고 불리던 행위로 작품이 동네북이 아니고 경험치 수급도 어렵던 빅뱅 이전에 성행했습니다. 아무튼 쿰돌이 너프 이후로 발길이 끊긴 작품 내 오랜만에 유저들이 몰리나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2011년 메이플이 개천절을 맞이하여 내놓은 마늘 쑥쑥 이벤트는
당군 신화에 맞춘 퀘스트 내용으로 겉보기에는 나름 괜찮았으나 단 5일만 진행되었음에도 엄청난 매소 인플레를 야기한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퀘스트 중 하나인 마늘의 필요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퀘스트는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으면 드랍되는 마늘 30개를 모은 후 이벤트 NPC에게 말을 걸면 경험치 쿠폰이나 전용 버프를 주기도 하고 낮은 확률로 매소로 교환 가능한 여러 주화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를 잘만 진행하는데 뭐 이런 걸로 매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나 할 수도 있지만, 먼저 해당 퀘스트는 캐릭터별로 30분마다 재시도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여러 캐릭을 돌리면 24시간 무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만연하던 매크로들 또한 해당 이벤트를 즐겼다는 점과 해당 퀘스트의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점도 원인이었고, 결정적으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는 주화 확률을 4배로 올려주는 정신나간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매소가 풀리게 됩니다. 해당 이벤트 직후 카르마의 가위가 기존 2천만에서 5천만 매소로, 큐브 세트가 6천만 매소에서 1억 5천만 매소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 해당 이벤트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매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건 매소가 거래 수단 외에는 사용할 곳이 없다는 것도 한몫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스타포스 시스템이나 심볼 강화 비용 등이 존재했다면 조금이나마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해당 이벤트가 누구 작품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지금도 메이플에 존재는 하지만 출시하자마자 유저들에게 잊혀진 비운의 기능인 메이플 채팅 이모티콘입니다. 대충 설명만 들어보면 10년 전 출시한 구닥다리 시스템 같지만 놀랍게도 비교적 최근인 2020년 2월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채팅창이나 메이플 챗에서 텍스트 대신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은 주황버섯, 페페, 핑크빈 3종류이고 나머지는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팅 이모티콘 기능이 출시된과 동시에 당시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보상으로 도래정령과 루시드 이모티콘을 지급했는데요. 영구제가 아닌 30일 기간제로 출시한 탓에 영구 이모티콘은 나중에 BM으로 써먹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무색해질 정도로 채팅 이모티콘 기능이 유저들에게 외면받게 되면서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이후 거의 2년간 이모티콘 채팅 기능도 방치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메이플 아이돌 이벤트 보상으로 블랙빈, 예티, 슬라임 이모티콘을 출시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보기는 했으나 또다시 영구제가 아닌 30일 기간제로 출시되었고, 또한 유저들의 호응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채팅 이모티콘 기능이 처음 도입된 곳은 한국 서버가 아닌 해외 서버인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외 메이플에는 채팅 이모티콘 기능이 꽤나 인기 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신규 이모티콘을 출시하는 등 한국 서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일 신직업 제논이 출시되면서 캐시샵 업데이트 또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신규 캐시템이 여러 출시되어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생명의 물입니다. 펫 기간을 90일 연장해주는 캐시 아이템으로 당시 출시 가격은 3,800캐시입니다. 이는 기존에 판매하던 생명의 물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요. 이 두 아이템은 펫 기간을 90일 늘려주는 같은 기능을 지니는데, 일반 생명의 물의 경우 자잘한 퀘스트를 거친다는 것이 프리미엄 생명의 물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실 퀘스트가 귀찮은 유저는 프리미엄 생명의 물을 쓰고 저렴하게 펫을 살릴 유저는 일반 생명의 물을 쓰면 되는 거지만, 프리미엄 생명의 물 출시와 동시에 기존에 판매하던 일반 생명의 물을 단종시켰기 때문에 운영진의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인 업데이트였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3월 언리미티드 업데이트가 폭망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생명의 물을 기존 생명의 물 가격으로 인하하고 이전에 3,800캐시에 구매한 유저들에게 차액을 환불하면서 뒤늦게나마 수습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펫 장비 주문서입니다. 한 장당 가격은 7,500캐시로 지금 시세로 보면 꽤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던 건데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통수 그 자체였습니다. 프리미엄 펫 장비 주문서 판매 약 2달 전인 2012년 11월 펫 장비 스크롤이라는 주문서를 판매하는데요. 최고 성능의 펫 장비 주문서를 새로 출시한 것으로 고자본 유저들은 장당 6,500캐시에 구매해서 펫 장비 아이템을 완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2달 만에 상위 주문서를 출시해버리면서 기존 과금 유저들을 엿매기게 되죠.
사실 이 시기에는 주문서로 뒤통수 치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캐시로 판매한 주문서이기도 하고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상위 주문서를 출시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논틱 패키지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직업 코디 패키지로 보일 뿐이지만 놀라운 점은 해당 패키지의 구성품인 캐시 장비에 스탯이나 공격력과 같은 인게임 능력치를 붙여뒀단 건데요. 캐시 장비에 능력치를 붙인 최초의 사례이며 사실상 현재의 전투복 시스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를 두고 유저들의 반발이 엄청났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음 달에 로얄 스타일이라는 BM을 새로 출시합니다. 로얄 스타일 품목에 능력치 붙은 캐시 장비를 넣어두면서 보다 덜 노골적인 방식을 추구한 게 아닐까 싶네요. 놀라운 점은 해당 캐시샵 업데이트에서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은 물품도 있었단 건데요. 졸랑졸랑 카나리아라는 캐시 망토로 공짜와 다름없는 1캐시에 판매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마일리지 같은 시스템도 없었고 캐시 장비를 인게임에서 쉽게 얻지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공짜 캐시 망토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앞에 캐시템들을 묻어가진 못했고요. 2010년에 출시된 보스인 시그너스. 당시 높은 난이도와 무한 피회복 패턴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작품, 필라, 매그너스 등과 함께 태물보스 취급을 받고 있죠. 이러다 보니 시그너스가 결정서 괴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그너스는 꽤나 독특한 보상 아이템을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시그너스가 드랍하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우선 주문서가 있습니다. 당시에 캐시로 판매하던 럭키데이 주문서, 프로텍트 실드가 대표적이고 저주받은 베개 주문서나 이성 장비 강화 주문서와 같이 이런 게 있었나 싶은 특이한 주문서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부하기, 피넛 머신, 전자레인지와 같은 과거에 존재했던 랜덤 박스 캐시 아이템 보상도 드랍하는데요. 육각 수정 목걸이나 운디네의 옷자락 같은 퀘스트 아이템이나 그라데이션 왕리본이나 화염 여우 등의 모루용 아이템, 그리고 요정윙 헤어 쿠폰 등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다들 시그너스를 수십 번은 잡아봤을 텐데 이런 아이템들을 본 적이 없으니 말이죠. 사실 저도 매주 시그너스를 3번, 그것도 수년간 잡아왔지만 이런 특이한 아이템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뭐 당연하게도 드랍률을 너무나도 낮게 해두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례는 2015년 작품 개편 패치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후로 작품 보상 아이템에 작품에 팔이 추가되었지만 극악의 드랍률로 인해 지금까지 작품에 팔을 먹었다고 인증한 유저가 몇 명 없는 상태이죠. 아무튼 너무나도 낮은 드랍률 때문에 시그너스에서 진짜 저런 아이템이 나오는지를 두고 유저들 간 의견이 꽤나 분분했는데요. 2019년 한 유저가 이를 종식시킵니다. 이 유저가 시그너스를 잡고 그라데이션 왕리본을 얻었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는데요. 당연히 주작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리부트 유저였고 그라데이션 왕리본을 얻을 수 있던 전자레인지는 리부트 서버에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유저의 주장이 맞게 된 거죠. 이렇듯 시그너스의 극악의 확률로 나온다는 보상 대부분이 리부트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것이죠. 사실 운영진이 몬스터별 드랍 아이템을 알려주기만 하면 정말 말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마 모험을 통한 재미를 추구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과거 메이플의 보스 전투를 떠올려 본다면 너무나 단순한 보스 패턴으로 지루하기까지 한데요. 2012년 신규 보스인 매그너스의 출시는 기존에 느슨하던 메이플 보스 전투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매그너스는 다양한 컨트롤 요소와 데스 카운트 도입 등 이후 메이플 보스전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메이플 보스는 매그너스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매그너스는 좋은 장비 아이템뿐 아니라 상당한 컨트롤 또한 요구했기 때문에 보스에 도전하는 많은 유저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하드 매그너스는 당시의 최고 성능인 타일런트 아이템을 드랍하고 또한 서버별 최초 격파 유저에게는 전용 훈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면서 유저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습니다. 물론 해당 이벤트 기간 내에 아무도 하드 매그너스를 클리어하지 못하면서 이벤트 보상인 훈장은 더미 아이템이 되었지만요. 또 놀라운 점은 해당 타일런트 아이템을 최초로 얻은 사람은 하드 매그너스 최초 격파 유저가 아닌 여름방학 핫타임 이벤트 당첨자였다는 건데요. 그래도 9주년 이벤트 때 여제 장비를 수만 개씩 뿌린 것과는 달리 타일런트 아이템은 서버별로 굉장히 적은 수량만 풀게 되면서 노작이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잘 유지가 되었죠. 이러던 중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메이플에는 상급, 중급, 하급 등 같은 아이템이라도 기본 옵션의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핫타임 이벤트로 지급한 타일런트 아이템은 전부 중급 옵션 고정이었죠. 그런데 10월 10일 주카르다 서버 고용상인에 중급 옵션이 아닌 타일런트 장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서버에서 누군가 하드 매그너스를 잡은 후 드랍된 타일런트 장비를 팔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데, 최초 격파를 했음에도 커뮤니티가 조용했던 것이죠. 꽤나 이상하죠. 알고 보니 핵을 써서 하드 매그너스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2일 뒤 마르디아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최초 격파를 하긴 했지만 퍼클이 아니게 돼버린 찜찜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이렇게 핵 유저에게 보스 최초 격파가 뚫리고 나니 뒤늦게나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그너스의 신규 패턴이 추가되는데, 지금은 짤로 더 유명한 부정한 기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패키 변조 유저들을 끊이질 않았고, 신규 직업 제논이 출시된 2013년에는 보스뿐 아니라 무릉도장 기록까지 점령하면서 더욱 극성을 부렸습니다. 여담으로 하드 매그너스를 최초로 잡은 핵 유저가 머리를 좀만 썼다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당시 캐시샵에서 판매하던 퍼펙트 이노센트 스크롤을 사용하면 아이템 기본 옵션을 중급 옵션으로 초기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면 핫타임에 뿌린 타일런트 아이템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펀치킹 이벤트가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저는 별 관심이 없긴 하지만 직업별 10등 안에 들면 전용의자, 직업별 1등 유저에게는 전용 이펙트를 주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최상위권 유저들 사이에서는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려서 순위권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온갖 특이한 버프 아이템을 연결하는 진심 도핑 또한 펀치킹 기간에 성행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얘네들의 출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매직입니다. 일반 버프와 하이퍼 버프 두 종류가 존재하며 각각 공마를 20, 40씩 돌려주는 아이템입니다. 해당 버프의 출처는 2013년 이벤트인 레인보우 위크로 2주 동안 접속만 하면 일반 레인보우 매직 버프를 한 장씩 줬고, 금요일에는 하이퍼 레인보우 매직을 3장씩 줬습니다. 그냥 2주 동안 접속만 해서 버프 아이템을 받아갔다면 일반 레인보우 14장, 하이퍼 레인보우 6장을 얻을 수 있던 건데요. 이렇게 쉬운 난이도임에도 단종된 지 10년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스카니아 기준 일반 레인보우는 70억, 하이퍼는 100억 매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셜 연발 폭죽입니다. 사용 시 공마를 최대 100까지 올려주는 아이템으로 2012년 캐시샵에 등장하여 200캐시에 한정 판매하다가 2013년 출시한 로얄 스타일의 단골 잡템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후 2015년 찬스의 여신 블레어 이벤트 때 잠깐 판매하기도 하다가 2016년쯤 로얄 스타일 목록에서 사라지며 단종되는데요. 약 7년이 지난 현재 스카니아 기준 45억 매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극 친구들입니다. 북쪽 친구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아이템은 사용 시 공마를 무려 80씩 돌려주는데요. 2013년 1월에 캐시샵에 300캐시로 판매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네이버 채널링 오픈 이벤트 보상으로 뿌리기도 했죠. 앞서 살펴본 레인보우 매직과 동일하게 단종된 지 10년 정도가 지났지만 접속만 하면 수십 개씩 주던 레인보우 매직보다는 당연히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스카니아 기준 올라온 매물과 거래 기록 모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영롱한 달빛 포션입니다. 오늘 소개한 버프 중 유일하게 지금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루타비스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자에서 극악의 확률로 나옵니다. 시세는 스카니아 기준 20억 매소 정도로 이번 펀치킹 시즌에 쌓여있는 루타비스 코인을 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버프는 V버프입니다. 공마 30과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버프 아이템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6년 V 업데이트 때 나왔습니다. V버프는 앞에 버프들과 달리 월드 내 이동 가능이기 때문에 2016년 이벤트 때 모아둔 유저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V 이벤트가 워낙 흥행하여 유저가 몰리기도 했고, 이벤트 기간 동안 V버프를 수십 장씩 뿌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저가 은근 많습니다. 여담으로 뉴에이지 쇼케이스 직전에 이벤트 보상으로 VIP 버프를 지급했었는데요. 과거 V버프가 5차 전직 출시 때 뿌린 아이템이기 때문에 VIP 버프는 6차 전직 출시를 고려한 떡밥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쇼케이스 직후 VIP 버프는 6차 떡밥이 아니라고 결론 나긴 했지만 6차 전직이 나오긴 했으니 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진심 도핑 5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버프 아이템들은 희귀한만큼 가격이 비싸서 펀치킹 시즌이나 신규 보스 격파 시기가 아니면 수요가 거의 없으니
만약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판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2014년 메이플에 추가된 보스 매칭 시스템은 이전에 보스 입장 맵까지 일일이 걸어가던 번거로움을 해소해줬는데요. 다만 지금처럼 바로 보스 입장 맵으로 보내주지는 않았고 최소 2인 이상이 같은 타이밍에 같은 보스의 매칭을 시도해야 파티로 묶이면서 이동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골 서버는 걸어서 보스 입장하는 게 빠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아무튼 2019년 보스 매칭 시스템이 메이플에 자리잡을 무렵 일부 악질 유저들이 보스 매칭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 유저들을 골탕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주간 보스를 돌 때 UI의 보스 순서대로 입장하는데요. 이에 따라 매그너스 다음에는 힐라에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매그너스는 패턴 중에 언데드 스킬이 존재하고 보스를 잡고 퇴장한 후에도 언데드가 일정 시간 유지되곤 했기에 하드 힐라 매칭을 시도하는 유저 중에는 매그너스에 의해 언데드가 걸린 경우가 종종 존재했습니다. 이 점을 노린 악질 유저들은 비숍이나 루미너스 등 힐 스킬을 보유한 캐릭터로 하드 힐라 매칭을 해서 언데드 걸린 유저와 파티가 된 후 힐 스킬을 써서 해당 유저를 죽이곤 했습니다. 단순히 비득해서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때만 해도 사망시 경험치를 10%씩 깎았기 때문에 호신 부적이 없는 경우에는 몇 시간치 사냥 경험치를 날린 꼴이 되는 건데요. 심지어 HP 회복표 1템을 맞춰서 언데드 데미지를 극대화하고 실수인 척하고 리저렉션으로 부활시켜준 후 다시 힐을 줘서 2번 죽이는 등 유저들을 연맥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다행히 이러한 행태가 공론화된 지 약 3주 뒤 보스가 건 언데드 효과가 퇴장 시 사라지게 바뀌면서 일종의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었네요. 이번에는 메이플 역사상 최악의 패치로 평가받고 또 5일간 진행한 이벤트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놀라운 장비 강화 주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놀장강은 2013년 1월 23일 추가된 이벤트인 헤파이스토스에 도전하라에서 시작됩니다. 테스업을 거치지 않고 출시된 놀장강을 갑자기 해당 이벤트와 동시에 엄청나게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접속만 해도 놀장강을 20장 넘게 받을 수 있었고 혹시나 부족한 유저들을 위해서 코인샵, 보스, 심지어는 캐시 패키지에도 놀장강을 넣어줬습니다. 이 놀장강의 강화 수치는 너무 압도적이라 기존의 일반 장비 강화 주문서로 강화한 아이템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150제 무기 기준 일반 12성에 비해 놀장강 12성이 공마 85, 스탯 115가 높게 강화가 되며 방어구의 경우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참고로 일반 12성이란 게 지금의 스타포스 시스템으로 올린 게 아니라 장비 강화 주문서를 통해서 올린 것인데요. 한번 강화할 때마다 프로텍트 실드가 필요했고 이마저도 별이 올라갈수록 성공 확률이 극악이기 때문에 12성 강화에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고스란히 들어간 거죠. 또한 놀장강 출시 직전까지만 해도 3성 장강, 5성 장강과 같은 주문서를 이벤트로 자주 풀었는데요. 기존 장강보다 효율이 좋은 해당 주문서들을 미끼로 삼아 고자본 유저들로 하여금 돈을 써서 별을 달도록 유도하다가 테스업도 거치지 않은 놀장강을 갑자기 출시하는 운영진의 행태는 더욱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놀장강으로 인한 폐해는 단순히 캐시 재화로 아이템 강화를 한 고자본의 문제만은 아니었는데요. 놀장강 출시와 더불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성공 확률 2배 이벤트를 하면서 놀장강 3성 강화까지는 성공 확률이 100%였고 심지어 놀장강은 공짜로 수십 장씩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놀장강 4성, 5성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풀리게 됩니다. 이 아이템들은 기존의 일반 유저들의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 또한 놀장강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해당 놀장강 강화 성공 확률 상승 이벤트는 운영진 측에서도 좀 과하다 싶었는지 2일차부터는 2배가 아닌 플러스 10%로 조정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서를 출시했냐 하면 당연히 매출 때문입니다. 수백만원 써서 맞춘 12성을 버리고 다시 수백만원 써서 놀장강으로 12성 달라는 의도이죠. 또한 해당 시기에 출시한 제논 직업은 힘, 덱, 럭 세 종류의 스탯을 사용했기 때문에 올 스탯을 많이 올려주는 놀장강이 훨씬 매력적이었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의 하드리셋을 한다면 유저들이 반발하고 커뮤니티가 불타면서 그 후폭풍이 감당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당시 놀장강 출시 이전까지만 해도 상위 주문서나 강화수단 출시로 뒤통수 치는 건 흔했고 이에 대한 유저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거든요.
유니크 잠재 출시 1년 뒤에 레전드리 잠재를 출시하고 펫장비 스크롤 출시 2달 만에 푸펫공을 출시해도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메이플의 인기도 식지 않았으니 놀장강 출시도 아마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기존에 차근차근 업보드를 쌓아둔 게 놀장강을 계기로 한방에 크게 터진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5일간의 헤파이스토스 이벤트로 많은 유저들이 이탈하고 괴물같은 성능의 놀장 강템과 휴지 조각이 된 기존 아이템들만 존재하는 가운데 당장이라도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운영진들은 이보다는 당장 빠져나간 유저 수를 메꾸는 데에 치중하는데요. 바로 핫타임 이벤트로 엄청나게 풍성한 아이템을 주면서 접속만 해도 수억 매소씩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많은 유저들이 다계정을 돌리며 핫타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푼 해피타임 무기 주문서는 90%의 성공 확률로 공마를 굿이 굴려줬는데요. 해당 옵션은 20% 성공 확률의 얼티밋 주문서와 동일했기 때문에 기존의 얼티밋 주문서로 강화한 유저들의 뒤통수를 한 번 더 쳤죠. 뭐 해당 이벤트로 단기적인 접속률을 챙기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어 유저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언리미티드 시기를 기점으로 메이플엔 다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게임의 위기가 닥치자 그제서야 운영진들은 놀장강을 절대 재출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와 같은 방향의 패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2014년 스타포스 시스템을 통한 강화 격차 감소 2015년 놀장강의 레벨 제한 추가로 신규 장비인 앱솔랩스의 강화 불가 등 놀장강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타포스 시스템은 놀장강 아이템을 보유한 고스펙들의 반대로 인해 테섭에 비해 강화값이 몇 배씩 오른 채 본서버에 적용되었고 또한 장비 랩제에 따른 별 개수가 제한된 스타포스는 낮은 랩제에서의 놀장강 아이템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결정적으로 22성을 달아도 놀장 12성에 비해 능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놀장강을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놀장강 사용이 불가능한 앱솔랩스, 아케인 등의 방어구와 달리 장신구의 경우 최종 아이템도 놀장강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초고스펙 유저들의 장신구는 모두 파란별이 달려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헤파이스토스 이벤트 때 받아둔 놀장강의 시세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접속만 해도 얻어갈 수 있었고 당시에는 계정을 수십 개씩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놀장강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수요 또한 상당했기에 전성기 기준 장당 10만원 이상에 거래되었죠. 그래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놀장강 문제는 강원기 디렉터의 취임 기간 동안 천천히 해결되기 시작했는데요. 보스 메타 변화로 인한 시드링 채용, 기존의 장신구를 뛰어넘는 여명, 칠흑 아이템 출시로 초고자본 장비 칸에서 놀장강 템이 하나둘씩 줄어갔고 특히 2023년 여명 및 칠흑 아이템 교과화 패치로 인해 그나마 무한 교환이라는 장점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놀장강 아이템들도 사실상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이린과 데브펜의 경우 아직도 놀장강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 피프렐이나 리퀴드 하트와 같은 특수한 부위에는 놀장강이 반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놀장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5일짜리 놀장강 이벤트로 10년째 영향력 행사하는 오한별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여담으로 헤파이스토스에 도전하라는 놀장강 지급, 놀장강 강화 확률업 외에도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해당 기간 안에 놀장강 13성 아이템을 완성하면 150제 타일런트 아이템과 훈장을 주는 것이죠. 프로텍트 실드가 12성부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돈 들여서 만든 놀 12성 아이템을 걸고 10% 확률의 도박을 하란 거와 마찬가지인 수준인데요. 당시 타일런트 아이템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이렇게 미친 짓을 할 만큼의 가치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 한 유저가 해당 기간에 놀 13성 아이템을 만드는데요. 바로 BJ 세 글자님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풀린 훈장이 지금도 모루로 인기가 많은 13개의 별입니다. 사실 세 글자님이 유일하게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가끔씩 다른 서버에서도 13개의 별 훈장 인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은둔 고수들 또한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남자 형님들 덕분에 매그너스 출시 기념 훈장 마냥 더미데이터가 되지는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2020년 오한별 디렉터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할 때 놀장강 패치를 롤백하려고 했으나 전례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때 당시에 놀장강 패치를 롤백하고 민심을 수습했다면 현재 메이플 모습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살을 붙이다 보니 영상이 꽤나 길어졌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